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내서 회사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금융당국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20조 원이 넘는 삼성바이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만 4천 명 늘어 최근 몇 달 동안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진합니다. 경제의 주축인 3, 4, 50대 실업률이 나란히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엉뚱한 업무에 좌절감을 느낀 청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비리가 드러난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도 학교 측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똘똘 뭉쳐 버티는 사학 비리 가족의 징계 회피 실태를 고발합니다.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며 가진 약속을 하던 건설사들이 막상 선정이 되고 나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연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느냐? 1년 7개월을 끌어온 이 논란에 금융당국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해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주식은 당장 매매 거래가 정지됐고 앞으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오늘 첫 소식 임세흠 기자입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재평가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바꿨는데 이게 고의 분식 회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에피스의 가치를 4조 5천억 원 부풀렸다는 겁니다. 에피스의 부풀려진 가치가 장부에 반영되면서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를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 9천억 원이 넘는 흑자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2년에서 14년까지 에피스의 회계 처리도 과실, 중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이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습니다. 이 일에 관여한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 주식은 매매가 정지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증선이 발표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감리를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증선이의 결론이 났지만 이제 최종 판단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인정됨에 따라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파장을 경제부 이중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제 고의적인 회계 조작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게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회계를 조작하면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야 했던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될수록 이 부회장한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눈에 들어왔던 게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분식회의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그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했던 합병 비율 자체가 잘못 산정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전반을 금융당국이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금융당국이 합병 과정 자체를 직접 들여다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금융당국의 감리라는 게 회사가 발표한 장부가 과연 회계 기준에 맞냐 아니냐를 보는 거거든요. 네.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정해졌고 합병 과정이 마무리될 때 삼성물산이 합병 회계를 했습니다.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가 있었고요. 물론 금융당국이 이런 회계 처리들을 들여다볼 텐데요. 특히 삼성물산 회계를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적정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이 금융당국 결정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이재용 부회장 뇌물사건 재판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선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그룹 차원의 승계 작업은 없었다. 1심에서는 인정됐던 부분인데 2심에서 뒤집힌 거죠. 네. 그런데 오늘 금융당국의 결정 내용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열사의 분식회계, 그러니까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네. 결국은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제일모직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켰다는 게 법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면 그럼 합병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일단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가 삼성물산. 네. 그런데 이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과 그 총수 일가입니다. 네. 이들이 과연 분식회계에 연관돼 있다, 이게 입증이 된다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될 겁니다. 네. 특히 불법이나 편법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미 완료된 삼성물산의 합병, 이걸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받더라도 합병 자체를 무효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이진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재감리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 측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결국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던 걸까요? 그 배경을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에피스를 함께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의 지분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증선위는 이런 삼성 측의 주장에 지난 7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입수한 삼성 내부 문건이 이를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문건을 보면 삼성바이오는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산정된 에피스의 가치를 장부에 반영하려다 보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자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자회사인 에피스의 회계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택하자고 합니다. 에피스의 상장을 추진하자는 계획까지 담습니다. 결국 회계 방식 변경이 무리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알면서도 회계 법인들까지 동원해 비정상적인 대안들까지 찾고 있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입니다. 상장을 위한 어떠한 일련의 계획들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한 그 모든 정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고의 분식회계의 확실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선위도 이 내부 문건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제시됐고 회사에서도 그 진위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20조 원이 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당장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또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시켰습니다.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위반 금액이 자본 총액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살펴본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거래 정지는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여부 심사를 마칠 때까지 이어집니다. 길게는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사에서 상장 유지로 결정날 경우 곧바로 주식은 다시 거래됩니다. 하지만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날 경우 이의 신청 등 최종 마무리까지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 주주가 8만 명이 넘고 이들이 소유한 주식 가치가 5조 원 가까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결정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직접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다른 바이오 관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5조 원대 분식 회계가 적발됐던 대우조선 해양을 비롯해 회계 처리 위반으로 상장 폐지된 사례도 없습니다. 기업의 존속 가치가 과연 청산 가치보다 더 높을 것이냐, 내지는 상장 폐지 가치보다 더 높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근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이면서 오늘은 6% 이상 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삼성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주요 건축물 설계를 도맡아서 해왔던 사무종합건축사무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설립된 지 30년이나 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부터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삼성은 줄곧 아니라고 부인을 해왔었죠.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해명을 거짓말인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삼성그룹의 강남시대를 열었던 서초사옥 사무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1979년 설립된 사무건축은 삼성의 주요 건축물 설계를 독점하다시피 하며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이른바 삼성일감으로 올렸습니다. 그 덕에 연매출 2천억 원이 넘는 국내 최대 건축사 사무소로 성장했고 2014년 삼성물산이 설계 부문만 떼내 인수하면서 삼성의 계열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무건축은 설립 때부터 30여 년간 쭉 삼성의 위장 계열사였던 걸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사무건축 내부 자료에 삼성물산이 실소유주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고 과거 공정위의 2차례 조사 때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던 사무건축 임직원들이 삼성의 위장 계열사임을 실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차명 주주가 사실은 내가 삼성 측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 지분을 샀다. 나는 명의만 주주다. 이런 식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삼성이 일감 몰아주기로 위장 계열사의 몸집을 키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굳힌 뒤 계열사로 편입한 셈입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에서 사무건축 등을 누락한 혐의로 당시 그룹 총수인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무건축이 그동안 비계열사로 누렸던 각종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삼성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 계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한 달에 5천 명, 3천 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좀 나아진 거긴 한데 매달 30만 명 넘게 늘었던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진하다고 볼 수 있죠. 일자리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이 7달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실업률이 10월만 놓고 보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취업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20대 실업률이 줄어든 건 그나마 다행인데 경제의 주축인 3, 4, 50대의 실업률이 나란히 높아진 건 문제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구조조정 한파로 실업난을 겪고 있는 울산 지역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공으로 10년을 일했던 김모 씨. 1년 전 구조조정 한파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일하던 때가 그리워 가끔 옛 일터를 찾기도 합니다. 장비가 서 있잖아요. 예. 안 움직이잖아요. 예. 육체는 힘들지만 제가 일하는 만큼 볼 수 있었으니까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을 전전했지만 반년 전부터는 이마저도 끊겼습니다. 내가 가정주부고 미안했죠. 우리나라 좀 인식이 좀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30대부터 50대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 8천 명 늘었습니다. 대부분 가족을 부양할 때라 일자리가 절실하지만 재취업은 멀기만 합니다. 마음이 이야기가 불안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부가 실직자를 상대로 상담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곳에도 30, 40대 실직자는 드뭅니다. 당장 생계가 급해서입니다. 40대 정도까지는 한참 가장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 연령대라서 일용직이라도 일이 있다라고 하면 교육을 취소하시고 그 일을 또 일시적으로라도 하러 가시려고 하고. 제조업발 실업은 다른 업종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조선소 주변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상점가는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30, 40대가 떠나면서 유치원 건물도 매물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빠지니까 여기도 몇 개월 됐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는 취업자 수는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대는 방식인데요.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중도에 그만두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월에 출범한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마을 재생을 돕기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부산에서 열린 한 박람회.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보안관들이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양초와 타일도 함께 팝니다. 저희 회사가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박람회 행사를 진행할 때 커피도 같이 파는 부스를 여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들도 오게 된 거다. 한 구청이 마련한 행사장에선 도우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행사 자체를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이벤트 대행업체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이들이 작성한 업무 보고서입니다. 행사 가수 섭외와 팝콘 기계대여, 귀빈 초청장 작성 등 엉뚱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사회복지와도 관련 없는 그런 수익성 충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좌절감을 느낀 청년보안관 50명 중 20% 정도가 일을 그만뒀습니다. 취업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고 이런 목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자신감이 계속 떨어졌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산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는 파란 일자리 사업. 정규직이라는 설명을 듣고 입사했지만 근무 여건과 처우는 달랐습니다. 경력인데 지금 파란 일자리 사업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제 경력이 인정이 안 되고. 청년들의 적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취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청년보안관이라는 의미는 하나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못하고 정말 그냥 돈만 받아가는 생활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퇴사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왜 청년들이 떠나는 걸까요?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청년 고용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지만 정작 청년에게는 그다지 장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가전 부품업체의 수출입 담당자 채용 공고입니다. 정규직을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은 입사자에게 연봉 계약서가 아니라 정부 일자리 사업 인턴 약정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인건비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별다른 이점이 없습니다. 적은 보수를 받고 3개월 인턴을 마친 뒤에도 정규직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왜 청년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청년 일자리 사업 계획을 보면 참여 대상, 지원 내용, 운영기관 모두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비슷합니다. 이름만 청년들을 위한 것처럼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양한 이제 기획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사업을 주도해야 할 자치단체는 오히려 기업 입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어떤 수익 구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할 때 그런 부분도 또 사실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행정안전부는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600억 원의 새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행정이나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좀 사업을 하려고 기간도 2배 되고 사람도 2배가 되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의 성과를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북한에 비밀 미사일 기지가 있고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 내용 어제 전해드렸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라며 오히려 관련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한 뉴욕타임스 기사의 골자는 북한이 미 공개한 미사일 기지 13곳이 확인됐고 이들 시설에서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비밀리에 운용하며 속임수를 쓴다는 취지의 이 기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거론된 기지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새로운 건 없고 비정상적인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문가나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도 기사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정보 당국이 미사일 기지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새로울 게 없고 북미 양국이 이 미사일 기지들에 대해 합의한 적도 없다. 따라서
북한이 속임수를 쓴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도 외교적 노력을 깎아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our posture with North Korea in the past year. We see that as progress. A lot of people like to poo-poo that idea. 보고서를 발간한 연구소 측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미 당국이 기지들을 파악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성실히 신고해 해체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무기 보유가 합리화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문제 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반박한 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고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추진 중인 북미 고위급 회담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방남 명단에 있었던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 이후에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외협력 업무를 책임져온 이종혁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이 인천공항에 들어옵니다. 공식적인 방문 목적은 민간 국제회의 참석.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 고위층이 남한을 방문하는 거라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내 서울 답방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그건 두 수뇌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형편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함께 방문할 계획이던 김성애 통일전선 책략실장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 행사 주최 측은 북측 사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김성애 실장은 오늘 왜 빠지게 된 건가요? 여의치 않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게 됐습니다. 김성애 실장은 지난 5월 뉴욕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 배석하는 등 북미 협상에 관여한 인물인 만큼 관련된 더 중요한 일이 생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특히 이 실무 관료로서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갑자기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종혁 부위원장은 내일 저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현재로선 북한 대표단을 만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미 협상과 관련한 흐름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남북관계 역시 변곡점을 맞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채널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죠. 이 회의가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여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내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이 호응한 결과입니다.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합니다. 2019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하자는 제안을 예고 없이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주목되는 제안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성사된다면 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무대가 됩니다. 비핵화를 거쳐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어진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 즉 제재 완화의 조건과 상황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오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좀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푸틴 대통령은 상황 진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만나는 데 이어 오는 17일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런 비리들은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한다. 교사 채용에 1, 2억 원은 기본이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바로잡자.
어제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들 비리 실태를 전해드린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반응들입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는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보내주신 제보들은 취재팀이 이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KBS가 전수조사한 11년치 감사보고서 3,300여 건. 교육당국이 이렇게 감사를 거쳐서 징계를 결정을 해도 학교 측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학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립고등학교 사례를 먼저 김덕훈 기자가 고발합니다. 서울미술고 지난해 8월 교육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각종 비리가 드러나 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설립자이자 교장인 어머니 김모 씨는 파면, 부속 유치원 행정실장인 아들 이모 씨는 해임, 남편 이모 씨는 이사직 박탈이었습니다. 일가족이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 유치원 운영비 8천만 원을 빼돌렸던 아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이 선생님 계신가요? 네, 어디 계십니까? 예, KBS에서 왔습니다. 한참 뒤 이 씨 대신 행정실 직원이 나옵니다. 어떤 행정실장이 필요한 물건도 사고 여전히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있을 때 오세요. 그럼. 사흘 동안 유치원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왜 해임되지 않을까? 이번엔 학교 재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재단 건물에서 나오는 한 노인, 이 씨 아버지입니다. 정식으로 얘기를 합시다. 함께 있던 남성이 온몸으로 카메라를 막습니다. 학교법인 직원이신가요? 학교에서 아니에요. 누구실까요? 좀 여쭤볼게요. 대학에 모든 보장하시는 분, 보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 씨는 당시 교장이던 부인 김 씨와 학교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딸이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업체에 불법으로 일감을 몰아줬다 적발됐습니다. 11년 동안 감사가 없다가 우리가 감사를 하지 말기도 안 했나고 이거 위법하다 됐으면 우리는 바로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징계인 파면 요구를 받은 설립자이자 교장이던 김모 씨. 74살인 김 씨는 감사 7개월 뒤인 올 3월 징계 없이 정상 퇴직했습니다. 현행사학법은 교육청이 학교 재단에 징계를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재단이 직접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하지 않아도 교육청이 딱히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립학교에다가 근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파면을 면한 전 교장 김 씨, 연금은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교직원이 파면되면 사학연금을 절반만 받는데 파면을 면해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막타와 당신은 발령장 우리 정도 하나 둘 외쳐봐 영원한 내 정도 내 정도 전화 내 정도 전화 막타와 당신은 발령장 우리 정도 하나 둘 외쳐봐 영원한 내 정도 내 정도 전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보석으로 나와서 7년 넘게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지난달 KBS가 단독 보도해드렸죠. 이 황제 보석 의혹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선 이호진 방지법도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4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수감 기간은 단 63일. 7년 8개월째 보석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술집 앞에서 누군가와 담배를 피우고 떡볶이 집에선 맥주를 곁들였습니다. 맥주를 드시는 거 8시 반에 들어가서 술좀 드시고 서른 열심히 KBS 보도 3주 만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KBS 보도 등으로 미뤄볼 때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실형이 예상돼 보석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달 12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보석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선 재벌 총수나 권력자의 황제 보석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석을 청구할 때
반드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제도를 만듦으로써 수감 능력이 회복됐다고 판단될 때는 바로 교도소로 재수감할 수 있도록. 최근 10년 동안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병으로 사망한 수감자는 181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게 민주평화당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봉사활동 100시간도 함께 권고했는데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비난 여론은 여전합니다. 이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연내 처리를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욱 기자입니다. 경찰 출석 6일 만에 국회의 모습을 드러낸 이용주 의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차례 연기 끝에 평화당 단기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음주운전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고 2시간가량 집에 머문 뒤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했다. 치과약을 먹고 있던 것이 작용해 차가 좌우로 흔들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심판원은 밝혔습니다. 이후 윤리심판에서 어떠한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겸허히 수용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제명도 거론됐지만 표결 끝에 3대2로 당원 자격 정지 3개월이 결정됐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시설에서의 봉사활동 100시간을 함께 권고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봉사활동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해서 거기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안위 그리고 법사위에서 조속히 법안을 심사를 해서 올해 중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올해 안에 통과시키고 당론으로 확정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의 당론이 돼 있죠, 지금.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처리 날짜를 놓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정부가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새로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9,200여 명이고 금액은 5,300억 원입니다. 공개를 시작한 2006년부터 따지면 체납자는 6만 8천여 명, 누적 체납액은 4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로 104억 원입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3년 연속으로 포함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다들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을까요? 조지현 기자가 서울시 세금 징수팀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계세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 세금 징수팀이 강제로 문을 엽니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이 체납자는 11년 동안 2억 6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고 계시잖아요. 이건 세금을 회피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고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3분의 1씩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제가 어떤 거? 금고를 뒤져봐도 옷장 안에도 감 나가는 물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문 잠궜을 때 다 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징수팀은 에어컨과 TV 등 일부 집기를 압류하는 데 그쳤습니다. 역시 강남의 한 아파트, 부부는 4년 동안 지방세 5,3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인 남편은 월급을 2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월 얼마나 월급 받아야 자금 전세금 월세금 집안 여기저기에서 고급 시계가 발견됩니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엔 세금 징수팀이 들어서자마자 대뜸 세금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거를 어떻게 갚을 능력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된다고 그러더니 8년 동안 3,200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이 체납자는 징수팀 방문 후 5시간 만에 체납액 전부를 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지난해 서울시 세금 징수팀이 징수한 체납액은 32억 원에 그쳤습니다.
명단 공개뿐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또래 학생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 투신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아파트 화단 시설물에 추락한 흔적이 선명합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중학교 2학년 A군이 화단에 떨어진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군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옥상에 올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죽었다고 경찰 들어오면 아저씨가 119에 신고했다 그러더라고요. 동급생 B군 등 동네 친구 4명은 빼앗았던 물건을 돌려준다며 A군을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들은 15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철제 울타리를 넘어갔습니다. 학생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입니다. 이 철조망을 타고 넘은 뒤 이곳에 발을 걸치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A군은 친구 부친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를 피하려고 뛰어내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때린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어요. 폭행을 피해서 자기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 관계자들은 A군이 평소 얌전한 학생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친구 관계도 다음 때나 이런 거 전혀 없었고 학교 대상에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얌전한 아이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염성입니다. 국방부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방식으로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현역병에게는 신청 자격을 주지 않고 전시에는 대체복무 심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지에 오탈자가 발견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오표가 수험생에게 함께 배부됩니다. 교육부는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등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닷새 전 해촉된 전원책 전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이 한국당은 정파가 아닌 개파만으로 작동하는 사조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원책 전 위원은 비대위가 2월 전당대회를 강행한 내막에 내년 4월 재보선이 있었다며 재보선 때문에 당 쇄신을 미루자는데 납득할 수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인적 쇄신 작업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며 전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일주일 전 실종 신고된 대학생 조모 씨가 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 씨는 8일 새벽 친구들과 놀다 가겠다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낸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